나는 불룩한 배낭 2개를 한 손에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큰딸 김나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뒤로는 둘째 아들 김민준과 막내 아들 김지우가 조르르 따라왔다. 4살배기 새아이는 똑같은 파란색 곰돌이 오주복을 입고 내 뒤를 얌전히 따랐다. 투정 부리거나 칭얼거리지도 않았다. 투정 부리거나 칭얼거리지도 않았다. 투정 부리거나 칭얼거리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나를 놓칠까봐 필사적이었다. KTX 개찰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새아이에게 말했다. 나윤아, 민준아, 지후야, 엄마 잘 따라와야 해.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큰딸 나윤이가 야무지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두 동생에게도 잊지 않고 당부했다. 동생들, 엄마 잘 따라가. 길 잃어버리지 마. 둘째 민준이와 막내 아들 지우도 야무지게 대답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겨우 표를 내고 기차에 올라 우리 자리를 찾았을 때 나는 이미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 자리는 나란히 붙은 3명용 좌석 2개였다. 우리 네 식구가 앉기에 딱 좋았다. 나는 우선 새아이를 창가 쪽에 앉히고 배낭을 짐칸에 올렸다.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아이들 옆 빈자리에 앉았다.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 좌석에 한 아주머니가 몸을 기울여 다가왔다. 아주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새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가씨, 이 새아이가 아가씨 아이들이에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새쌍둥이인가 봐요?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아주머니, 새쌍둥이 맞아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새쌍둥이는 정말 드문데 이렇게 얌전하기까지 하니 정말 기특하네요. 아이들 아빠는요? 어떻게 아가씨, 혼자 새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셨어요? 아이들 아빠라는 말이 나오자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얼굴에 머금었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김연서의 부드러운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내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나를 내쫓았던 그들의 잔인함이 뒤따랐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야 겨우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를 수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다. 아가씨, 아이들 아빠는 같이 안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우리 대화에 이끌려 이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지난날의 비참한 기억을 듣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있어 평온한 척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옆 아주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안 됐네요. 혼자 새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마치 지난 5년간의 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 것처럼 새아이는 내 심상치 않은 기분을 눈치챘는지 나윤이가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희들 얌전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잠깐 쉴게. 바로 그때 따뜻한 커다란 손이 불쑥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내 뒤에는 키 크고 훤치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맞춤 제작된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몸은 꼿꼿했고 이목구비는 뚜렷했다. 깊고 검은 눈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경계심이 들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새아이를 훑어본 후 다시 내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허스키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고? 그럼 나는 귀신인가? 이 말은 마치 천둥처럼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뜨고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김현서와 똑같을 수 있지?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김현서는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았던가. 옆 아주머니도 멍하니 나를 보았다가 그 남자를 보았다가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새아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민준이가 작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만약 그가 김현서라면 지난 5년간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목소리마저 똑같았다. 나는 좌석에 얼어붙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주변 승객들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끌려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쪽을 기웃거렸다. 남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깊은 검은 눈에는 감정이 더욱 짙어졌다. 놀라움, 의혹,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아픔까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웠다. 지아, 나를 못 알아보겠어? 지아라는 그 한마디는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이름은 그가 옛날에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오직 그만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를 불렀다. 나는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리다가 겨우 완전한 문장을 쥐어짤 수 있었다. 당신 정말 김현서야? 하지만 당신은 5년 전에 사고로 죽지 않았어? 김현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막말을 하려는데 내 옆에 있던 새아이가 갑자기 움직였다. 막내 아들 지우가 좌석에서 일어나 작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현서의 얼굴을 빤히 보던 지우가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갑자기 작은 손을 기면서 쪽으로 흔들었다. 큰딸 나윤이도 내 팔을 잡아당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 둘째 아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김현서를 쳐다보았다. 작은 손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친근함이 가득했다. 김현서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새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하여 말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빠란다. 아빠? 새아이가 동시에 따라 말했다. 눈에는 호기심 가득한 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이렇게 클 때까지 아빠를 본 적이 없었고 내 입에서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김현서를 마주한 아이들은 조금도 낯설어하지 않았다. 옆 아주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란 얼굴로 김현서를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하며 말했다. 총각이 정말 이 세 아이들 아빠예요? 하지만 아가씨는 방금 총각이. 김현서는 일어서서 아주머니를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해였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내가 더 묻기도 전에 내 옆 빈자리로 가서 앉았다. 이 빈자리는 원래 내가 짐을 놓으려고 비워둔 곳이었다. 그가 앉자마자 주변 공기가 왠지 모르게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나는 옆으로 살짝 몸을 움직여 그와의 거리를 두었다. 마음속은 혼란스럽고 화가 났다.
혼란스러운 것은 그의 갑작스러운 출연이 나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고, 화가 난 것은 그가 그때 그렇게 불분명하게 세상을 떠나 나와 아이들이 5년간 고통받게 했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너무나 가볍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니, 죽은 게 아니었어? 그럼 저 아가씨는 왜 죽었다고 말했지?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부부싸움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말했다. 이 모든 수군거림은 마치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러 온몸이 불편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김연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당장 가세요. 김연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새아이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한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나윤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윤아, 이건 아빠가 너 주려고 산 거야.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렴. 내가 막으려 했지만 나윤이는 이미 손을 내밀어 초콜릿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고마워요. 아빠. 나윤이는 초콜릿을 3조각으로 쪼개 두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새아이는 맛있게 먹으며 김연서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다. 그가 나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지아, 당신이 화난 거 알아요. 지난 5년간 많이 힘들었을 것도 알고요. KTX에서 내리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아이들 놀라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막 반박하려는데 맞은편 좌석의 한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우리 쪽을 찍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중얼거렸다. 정말 신기하네. 쇠쌍둥이 상봉 현장이라니.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분명 대박 날 거야. 김연서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가 여자에게 차갑게 말했다. 아가씨, 사진을 지워주세요. 여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사진 찍는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제가 찍고 싶으면 찍는 거죠. 김연서는 일어서서 여자의 앞에 우뚝 섰다. 훤칠한 그의 모습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다. 박 변호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KTX에서 제 가족의 초상권을 초닥드립니다. 여자는 변호사라는 말에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 겁주지 마세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김연서는 그녀를 무시했다. 전화를 끄는 여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 지우면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오면 그땐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잠시 관거리지 않았지만 단호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지못해 사진을 지웠다. 나는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며 더욱 의아해졌다. 지난 5년간 김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지금의 그의 모습은 5년 전에 부드러웠던 청년과 다른 것 같았다. 그는 윗사람의 기품을 더하고 있었다. 김연서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가 막말을 하려는데 KTX 안내방송에서 도착 알림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청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소지품을 잘 챙기시고 하차 챙기시고. 그리고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난 김연서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나는 여전히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있는 새아이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든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김연서는 스스로 일어나 짐칸이 있던 배낭을 꺼내려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막았다. 괜찮아요. 그는 내 거절을 무시하고
능숙하게 배낭 2개를 꺼내더니 몸을 굽혀 새아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윤아, 동생들 잘 데리고 아빠 뒤만 따라와. 돌아다니지 말고. 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두 동생의 손을 잡았다. 새아이는 마치 기댈 곳을 찾은 것처럼 김현서를 얌전히 따라 차문으로 향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KTX역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현서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에게 물었다. 이번에 돌아와서 어디에 머물 거예요? 미리 알아본 곳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새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당신과 아이들 네 식구가 다시는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근처 호텔을 예약해뒀으니 일단 거기서 지내요. 내가 막 반박하려는데 민준이가 하품을 하며 작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이 길고 긴 기차 여행에 새아이가 정말 피곤했을 것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김현서는 내 모습을 보고는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택시를 불러 새아이를 먼저 차에 태우고 배낭을 트렁크에 넣은 후 내가 차에 오르도록 했다. 택시는 안정적으로 달렸고 새아이는 좌석에 기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택시가 달리는 소리만 들렸다. 김현서가 고개를 돌려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지난 5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떠올리자 내 마음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들렸다. 그것도 새쌍둥이였죠. 김현서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임신 진단서를 들고 당신 가족을 찾아갔어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진단서를 보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단서를 찢어버리며 아이들을 빌미로 김씨 가문에 붙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제 뱃속의 아이들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들은 저를 김씨 가문에서 쫓아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내 목소리는 울컥하며 막혔다. 김현서의 얼굴은 끔찍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요? 나는 눈을 뜨고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쫓겨난 후 저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새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 몸도 불편했는데 공사장 일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제가 실수로 넘어져서 아이들을 잃을 뻔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저를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서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죠. 나중에 다리 차면서요. 공사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야시장에서 동사장 일을 하죠. 저는 야시장에서 노점을 여러 길거리, 오기거리거리 여러 길거리 새아이에게 먹일 적과 분유를 사야 했고 매일 3-4시간밖에 잘 수 없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소음예품을 만들어 돈을 벌었죠.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나면 밤새 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잠 한숨 못 자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말한 적이 없었다. 오늘 김현서에게 말하자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쏟아져 나왔다. 김현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의 아픔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피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가 이내 거두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스키함이 섞여 있었다. 지야,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다니. 모두 내 잘못이에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의욕이 가득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사고로 죽었다고 말한 거죠? 김현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때 제가 사업 때문에 지방에 갔었는데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깨어났을 때는 기억을 잃어버려서 제가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한 달 반 전쯤에야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신과 아이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KTX에서 당신을 만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김씨 가문에 돌아가서 당신이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말했어요. 내 마음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5년간 기억을 잃었다고? 김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5년간 저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돌봐준 그 사람이 그때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택시가 한 특급 호텔 문 앞에 멈춰섰다. 김현서는 택시비를 계산한 후 새아이를 먼저 차에서 내리게 했다. 나는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고 눈앞에 으리으리한 호텔을 보며 약간 불패를 보며 김현서는 내 배낭을 들어주며 말했다. 지난 5년간 당신들이 힘들었으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요. 돈은 문제가 안 돼요. 돈은 문제가 안 돼요. 나를 마친 그는 나윤이를 안고 민준이와 지호는 그의 옷자락을 잡게 안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망설였다. 김현서의 출연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 완전히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그를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김도윤을 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옆에 있는 아이들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새 아이는 여전히 김현서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기에 나는 그들을 만질 수 없었다. 김도윤도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시선은 내 몸을 훑어본 후 김현서의 품에 안긴 나윤이에게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김현서는 내 이상한 기척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려 내가 보는 곳을 따라갔다. 김도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나윤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새 아이를 모두 자기 뒤로 숨겼다. 김도윤은 우리 앞에 멈춰서서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강제 아니신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돌아왔네? 그리고 이 새 야만인도 데려왔군.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반박했다. 이 새 아이는 내 목숨과도 같아요. 누구도 그들을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김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 누구를 말하는지 당신은 잘 알잖아. 그때 당신은 김씨 가문에 눌러앉아 뱃속의 아이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지. 지금은 어때? 밖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김씨 가문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거야? 김현서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나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김도윤을 응시하며 낮게 말했다. 김도윤은 그제야 김현서를 알아봤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누구야? 어떻게 김현서, 그 죽은 놈이랑 똑같이 생겼지? 내가 김현서다. 김현서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김현서라고? 김도윤은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이미 사고로 죽었잖아. 주변 호텔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도
이쪽에 소란에 이끌려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김도윤은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자 했어 침착한 척 말했다. 여기서 귀신노름하지 마. 김현서는 이미 죽었어. 당신은 분명 강지아가 김씨 가문의 돈을 가로채려고 데려온 사기꾼이지? 안 그래? 사기꾼이라고? 당신은 잘 알겠지. 김현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물어보자. 그때 내 교통사고 당신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었어? 김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김현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했어 침착한 척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당신은 사고를 당한 것뿐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가 말을 마친 후 김현서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투는 흉악하게 변했다. 강지아,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 새 아이는 김씨 가문의 피를 이었으니 반드시 나를 따라가야 해. 말하면서 그는 손을 뻗어 내 옆에 있는 민준이를 잡으려 했다. 민준이는 그의 움직임에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나윤이와 지우도 소란의 잠에서 깨어나 눈앞의 상황을 보고는 따라 울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 나는 달려가 민준이를 꽉 안아 김도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김현서도 정신을 차리고 김도윤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김도윤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다. 김현서는 나윤이와 지후를 품에 안고 김도윤에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이들을 건드려봐. 가만두지 않을 테다. 김도윤은 발로 차여 아픈 손을 감싸쥐고 흉악한 표정을 지었다. 김현서, 당신이 그 녀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날 겁줄 수 있을 줄 알아? 이 새 아이는 김씨 가문의 혈육이니 반드시 김씨 가문에서 키워야 해. 당신 같은 외인이 단섭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아이들의 친아버지다. 나만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 김현서의 기세가 압도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친아버지라고? 김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 누가 증명할 수 있어? 그때 강지아는 밖에서 문란하게 지냈는데 누가 이 아이들이 당신 아이인지 알아? 내가 보기엔 당신은 강지아에게 속은 거야. 증명하고 싶다고? 알겠다. 김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마침 내가 이미 병원에 연락해뒀어.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자 확인을 할 거야. 그때가 되면 누가 아이들 아빠인지 분명해지겠지. 김도윤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김현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설령 당신 아이들이라고 해도 어쩔 건데? 당신은 지난 몇 년간 김씨 가문에 없었고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도 없었어.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도 없었어.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독차지할 수는 말했다. 그때 강지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당신들에게 김신하고 당신들에게 김신하고 당신들에게 김신하고 김도윤,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 지난 몇 년간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한 적이 있어.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모두 김도윤이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김도윤은 뻔뻔스럽게 말했다. 어쨌든 이 새 아이는 반드시 나를 따라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김씨 가문의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현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보겠어. 경찰이 당신처럼 거짓말만 하는 사람 말을 믿을지 아니면 아이들의 친아버지인 내 말을 믿을지. 말하면서 김현서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여기 스타라이트 호텔 로비입니다. 누가 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고 저희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와주세요. 김도윤은 김현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이 오면 분명 좋을 게 없었다. 그는 우리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 두고 봐.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김현서가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리 없었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김현서의 힘은 매우 강해서 김도윤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도망치려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김현서가 차갑게 말했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가. 나는 여전히 울고 있는 새 아이를 안고 마음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했다. 두려운 것은 김도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었고 안심되는 것은 김현서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김현서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나와 아이들에 의지할 곳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주변 사람들은 경찰이 오자 모두 길을 비켜주었다. 경찰은 우리 앞에 다가와 물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김현서는 김도윤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 경찰에게 사건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도윤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김현서가 사기꾼이고 내가 김씨 가문의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계속 변명했다. 경찰은 우리를 보았다가 김도윤을 보았다가 하며 말했다. 두 분 말씀이 다르시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명확히 조사합시다. 김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지아, 당신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가서 쉬어요. 저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요. 김현서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안심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경찰과 김도윤과 함께 호텔 로비를 떠났다. 나는 새 아이를 안고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했다. 김도윤이 또 어떤 수작을 부릴지, 이번에 경찰서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었다. 김현서가 경찰과 함께 간 후 나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새 아이를 안고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갔다. 방은 매우 넓은 스위트룸이었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나윤이는 언니답게 가장 먼저 진정되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 나는 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걱정 마. 아빠 괜찮을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김도윤이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계속 걱정되었다. 나는 새 아이를 달래어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으니 정말 피곤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잠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했다. 휴대폰을 꺼내 김현서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방해가 될까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른 한편 김현서는 경찰과 김도윤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은 참지 못하고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꼭 제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남자는 사기꾼입니다. 죽은 제 사촌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하고 강지아와 함께 우리 김씨 가문의 아이들을 유괴하려 합니다. 경찰은 김현서를 보며 물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현서는 침착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김현서입니다. 이것은 제 신분증입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받아 자세히 살펴본 후 김현서의 얼굴과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윤은 옆에서 초조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이 신분증은 분명 위조된 거야. 김현서는 벌써 죽었어.
나는 그 장례식을 직접 봤다고. 김현서는 차갑게 김도윤을 보며 말했다. 내 장례식이라고? 나는 왜 모르지. 그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어 집안에 있었어. 한 달 반 전쯤에야 기억이 돌아온 거야. 당신이 말하는 장례식은 당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야. 말도 안 돼. 김도윤이 소리쳤다. 그때 분명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도 위독하다는 통지서를 보냈어. 나중에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 위독하다는 통지서가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김현서가 말했다. 그때 나는 좋은 사람에게 구출되었어. 기억은 잃었지만 살아 있었지. 당신이 말하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은 당신과 내 가족 중 몇몇 사람들이 고의로 퍼뜨린 거 아니야? 목적은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겠지? 김도윤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헛소리 마. 내가 어떻게 당신 재산을 가로채?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자 말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분입니다. 김현서라는 이름은 저희도 좀 아는 이름입니다. 김씨 그룹의 회장 맞죠? 김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현서라고 주장하신다면 저희는 김씨 그룹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당신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김씨 그룹 사람들에게 연락이 닿으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알았다. 그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그가 김현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그가 김현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김현서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믿는다고? 방금 전에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나? 방금 전에는 그가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가 김현서라는 것을 믿는다고요?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김도윤은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현서가 이어서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그때 제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었고 김도윤이 고의로 꾸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그는 제 재산을 가로채고 제 아이를 임신한 강지아를 김씨 가문에서 쫓아내 그와 아이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헛소리 마. 나는 안 그랬어. 김도윤이 큰 소리로 반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찰과 마주치지 못했다. 경찰이 엄숙하게 말했다. 김도윤 씨, 당신이 김현서 씨를 모함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김현서 씨와 강지아 씨에게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사실이죠. 주변에 함께 온 호텔 직원들과 손님 몇 명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증명했다. 김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고 바로 그때 김현서의 비서 이재민이 급히 경찰서에 도착했다. 이재민은 김현서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김현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이재민은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김씨 그룹의 비서 이재민입니다. 이분은 분명 저희 그룹의 김현서 회장님이십니다. 한 달 반 전에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으신 후 가족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의 증명으로 김현서의 신분은 완전히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도윤에게 말했다. 김도윤 씨, 이제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아이를 빼앗으려 했고 타인에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당신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당신이 김현서 씨를 모함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챘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당신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김도윤은 행정구류를 당하고 재산 가로챈 일까지 조사받는다는 말에 혼비백산했다. 그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김연서에게 용서를 빌었다. 연서야,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 것도, 너에게 인신공격을 한 것도,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김연서는 차갑게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도 연민이 없었다. 이제야 잘못을 아는가. 그때 당신이 강지아를 김씨 가문에서 쫓아내 그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했을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경찰이 앞으로 나가 김도윤을 데리고 갔다. 김도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김연서는 그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김도윤의 일을 해결한 후 경찰은 김연서에게 말했다. 김연서 씨, 사건은 이미 명확해졌으니 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이재민과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회장님, 막 돌아오셨는. 너는 먼저 돌아오셨는다. 나는 혼자 호텔로 갈 수 있어. 참, 사람을 시켜서 그때 내 교통사고 사건과 김도윤이 지난 몇 년간 내 재산을 가로챈 증거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해.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서는 이재민과 헤어진 후 혼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열자 강지아가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 여는 소리에 강지아가 고개를 번쩍 돌렸다. 김연서인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다. 돌아왔어요. 강지아는 일어서서 빠르게 그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괜찮아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죠? 김연서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나는 괜찮아. 당신 걱정하겠네. 김도윤은 이미 경찰에게 잡혀갔고 마땅한 처벌을 받았어. 강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괜찮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김연서가 손을 뻗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이 고통받게 하다니.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 아무도 당신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며 그의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자 마음속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난 몇 년간의 서러움과 아픔이 이 순간 모두 쏟아져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김연서는 내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새 아이는 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모두 눈을 뜨고 우리를 보았다. 나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울어? 나는 김연서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그래. 김연서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돌아왔단다. 이제 아빠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새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가 작은 손을 뻗어 김연서의 손가락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다시는 가지 마. 김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안 가. 눈앞의 따뜻한 광경을 보며 내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와 아이들이 계속 외롭게 살아갈 줄 알았다. 김연서가 갑자기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비록 지난 5년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김연서가 있으니 우리 삶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김연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속 서러움이 점차 사라졌다.
김현서는 내가 감정을 진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인내심 있게 위로해 주었다. 새아이는 내가 울지 않자 다시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김현서는 나를 부축해 침대 옆에 앉히고 자신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매우 따뜻했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김현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에게 고맙다니 뭘.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지.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돌봐줘서 고마워. 잊지 않다는 말에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전의 의문이 떠올랐다. 나는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이 아까 그때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김도인이 꾸민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질문을 듣자 김현서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은 번득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지방에 가서 사업을 논의했던 것은 김도윤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그때 내가 지방에 가서 사업을 논의했던 것은 김도윤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추천한 것이었어. 그는 그 사업이 이윤이 매우 높다고 말했고 내 일정과 차량까지 해줬지. 나는 그때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브레이크 고장은 차 자체의 문제였나요? 김현서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을 되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 차는 회사 전용차였고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이 날 리가 없어. 게다가 내가 출발하기 전에 김도윤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 차를 꼭 타라고 그 차가 더 안전하다고 말했어. 그때는 그가 나를 걱정해주는 그는 내가 사고를 당하게 하고 그 틈을 타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야. 여기까지 말하자 김현서의 말투는 차갑게 변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김도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재산을 위해 자신의 사촌을 모함하려 하다니. 나는 물었다. 그럼 기억을 되찾은 후 증거를 찾았나요? 기억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세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어. 김현서가 말했다. 하지만 이재민에게 조사를 맡겼으니 곧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나를 돌봐준 그 좋은 사람도 이미 사람을 시켜찾고 있어. 어쩌면 그가 단서를 제공해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윤이 행정구리 오해를 받고 풀려나면 우리에게 복수할까봐 조금 걱정되었다. 김현서는 내 손을 꽉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안 그럴 거야. 이미 사람들을 배치해서 당신들을 배치해서 당신들을 배치해서 당신들을 배치해서 당신들을 괴롭히러 오지 못할 거야. 게다가 나는 그의 재산 가로챈 증거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그다가 나는 그의 재산 가로챈 증거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그가 맞다면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그럼 기억을 되찾은 후 왜 바로 김씨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요. 김현서는 나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며 말했다. 기억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당신과 아이들을 찾는 것이었어. 내가 죽은 후 당신이 분명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을 알았어. 최대한 빨리 당신들을 찾아 지난 몇 년간 겪었을 것을 알았어. 최대한 빨리 당신들을 찾아, 최대한 빨리 당신들을 찾아 지난일 보상해주고 싶었어. 김씨 가문으로는 원래 먼저 돌아갈 생각이 얹어 돌아갈 생겼어. 먼저 당신들을 찾아 잘 지내게 한 다음 천천히 김씨 가문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 내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가 기억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이 나와 아이들이었다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때 김씨 가문에서 쫓겨난 후 저는 다시는 청남시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돌아온 건 아이들이 계속 자기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김현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고생했어. 앞으로 우리는 청남시에서 살자. 당신과 아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줄게. 아이들이 자기 고향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다. 나는 김연서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성남시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연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말했다. 이재민이 전화했네. 그리고는 전화를 받았다. 김연서가 전화 저편에 말했다. 여보세요, 이재민.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전화 저편에서 이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때 회장님 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회장님 사망 이후 퇴직했고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운전기사는 퇴직 전에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송금인은 김도윤의 측근입니다. 김연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럴 줄 알았어. 또 다른 단서는 없어? 저희가 또 확인한 결과 김도윤이 지난 몇 년간 회장님 사망 소식을 이용해 회사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두고 회사 자산을 상당 부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김도윤이 회장님의 둘째 삼촌 김건우와 매우 가깝게 지내며 두 사람이 자주 고급 술집에 출입하는 등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재민이 말했다. 둘째 삼촌이라고? 김연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어떻게 김도윤과 결탁할 수 있지?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계속 조사해 그들의 죄증을 모두 찾아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회장님 사고에 김건우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보내 그 운전기사의 행방을 찾아 산 사람은 봐야 하고 죽은 사람은 시신이라도 찾아야 해.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민이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끊었다. 김연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끔찍하게 어두웠다. 나는 그가 지금 분명 매우 화가 났을 것을 알았다.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화내지 마. 결국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김연서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집안에 김도윤과 결탁한 사람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김씨 가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 내 마음도 놀라웠다. 김건우가 김연서의 둘째 삼촌인데 심지어 김연서를 모함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니 정말 인심이 흉악했다. 김연서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김씨 가문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김도윤과 김건우가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모두 되찾아올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나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연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몇 년간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왔는데 이제 그가 곁에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더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연서는 침대에서 잠든 아이들을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보더니 말했다. 시간이 늦었어. 당신도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일찍 쉬어. 나는 옆 소파에서 잘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필요 없어요. 소파는 너무 딱딱해요. 당신은 침대에서 자요. 아이들이 가운데서 자고 우리가 양쪽에서 자면 돼요. 김연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아이들은 가운데서 잠들었는데 작은 몸들이 모두 웅크리고 있어서 정말 귀여웠다. 나는 옆으로 누워 김연서를 보았다. 마음속은 만감으로 가득했다. 김연서도 옆으로 누워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가 조용히 잘 자라고 말했다. 이 밤 나는 매우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어쩌면 김연서가 곁에 있어서 충분한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와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를 해쳤던 그 사람들도 결국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김현서가 침대 옆에 엎드려 새 아이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윤이는 작은 끈을 김현서의 손가락에 감고 있었고 민준이와 지우는 옆에서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작은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김현서는 내가 잠에서 깬 기척을 듣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조용히 말했다. 깼어요? 좀 더 자요. 아직 일러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충분히 잤어요. 나는 눈앞의 따뜻한 광경을 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노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이렇게 완전한 가족 분위기를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나윤이가 즉시 손에 든 끈을 놓고 나에게 달려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랑 게임했어. 재밌어. 민준이와 지우도 달려와 나를 둘러싸고 제잘거렸다. 엄마, 아빠가 마술도 할 줄 알아. 아빠가 우리를 놀이공원에 데려갈 거래. 나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김현서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 마음을 잘 사로잡네. 김현서는 내 옆으로 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이들이 평소에 당신을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나 같은 아빠가 아이들을 더 많이 돌봐줘야지. 어서 물 마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뒀으니 당신이 씻고 나면 우리 먹으러 가자.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마신 후 나는 화장실에 가서 씻었다. 내가 씻고 나오자 아침 식사가 이미 방으로 배달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빵, 우유, 주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등 다양한 아침 식사가 가득했다. 김현서는 이미 아이들을 식탁 앞에 작은 의자에 앉히고 아이들에게 냅킨까지 세심하게 둘러주었다. 내가 나오자 그가 말했다. 어서 와서 먹어. 안 그러면 아침 식사가 식을 거야. 나는 식탁 앞으로 가서 앉았다. 김현서가 찐빵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 내 입에 대주며 말했다. 먼저 찐빵 하나 먹어서 배 좀 채워.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벌려 찐빵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찐빵의 맛은 매우 신선했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채소소였다. 나는 김현서를 보며 마음속이 감동으로 가득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항상 혼자 아이들을 돌보았고 누구도 이렇게 나를 돌봐준 적이 없었다. 이고도 이렇게 나를 돌봐준 적이 없었다. 김현서는 아이들에게도 케이크를 나누어 주고 우유를 따라주었다. 새 아이는 맛있게 먹었고 가끔씩 자기 그릇에 있는 케이크 그릇에 있는 케이크 그릇에 있는 케이크 그릇에 있는 케이크 그릇에 있는 김현서는 웃으며 아이들이 먹여주는 케이크를 받아 한 입 한 입 먹었다.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고마워, 아가들. 아빠도 아주 맛있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현서는 우리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새아이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펄쩍펄쩍 튀었다. 김현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우리는 짐을 챙기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했다. 김현서는 일부러 승하차를 불렀다. 그래야 우리 네 식구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놀이공원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김현서는 입장권을 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먼저 아이들을 회전목마에 태웠다. 새아이는 목마에 앉아 행복하게 웃으며 가끔씩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김현서는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계속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다. 회전목마를 탄 후에는 범퍼카를 탔다. 김현서는 민준이와 지우와 함께 범퍼카 한 대에 탔고 나는 나윤이와 함께 범퍼카 한 대에 탔다. 부딪히고 부딪히며 아이들은 입이 찢어져라 웃었다. 김현서는 일부러 자신의 범퍼카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도 행복하게 웃었다. 점심때는 놀이공원 알식단에서 점심을 먹었다. 김연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시키고 아이들에게 새우 껍질을 벗겨주고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등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나윤이가 김연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정말 착하다. 김연서는 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는 앞으로도 항상 너에게 이렇게 잘해줄 거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관람차를 타러 갔다. 관람차에 앉으니 놀이공원 전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겁이 나서 김연서의 팔을 꽉 안았다. 김연서는 지우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위로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관람차에서 내려온 후 아이들은 미끄럼틀, 그네든 다른 놀이기구들을 탔다. 김연서는 아이들 곁에서 계속 함께 뛰고 웃었다. 회장님이라는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놀아서 피곤해졌다. 김연서는 아이들을 안고 휴식 공간의 의자에 앉아 쉬었다. 나윤이가 김연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예전에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김연서는 마음속에 아려왔다. 나윤이를 꽉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네. 앞으로 아빠가 자주 너희들을 데리고 놀러 올게.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자주 놀러 올게.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이와 지우도 다가와 김연서를 꽉 안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앞으로 아빠랑 헤어지지 말자.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옆에 서서 그들 부자 네 명이 서로 꽉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눈가가 저절로 붉어졌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모습이었는데 이제야 마침내 실현되었다. 잠시 쉰 후 우리는 놀이공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놀이공원 출구로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이 솜사탕 파는 노점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솜사탕을 빤히 쳐다보았다. 김연서가 웃으며 말했다. 가자, 아빠가 솜사탕 사줄게. 그는 3개의 다른 색깔의 솜사탕을 사서 새 아이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받아 행복하게 먹었다. 작은 얼굴에는 설탕 가루가 잔뜩 묻었다. 김연서는 휴지를 꺼내 아이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세심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놀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 나와 김연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보았다. 김연서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기쁜 것은 드디어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미안한 것은 아이들의 지난 몇 년간 성장을 놓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려요.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으로 꿈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다. 김연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민에게 우리 집을 찾아달라고 했어. 바로 그때 김연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가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이재민이 전화했다고 말했다. 집 문제로 소식이 온 것 같았다. 그는 전화를 받아 말했다. 여보세요, 이재민. 전화 저편에서 이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집을 찾았습니다. 시내 중심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 환경이 매우 좋고 면적도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지내시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김연서의 눈빛이 밝아졌다. 좋아. 아주 잘했어. 집 문제는 먼저 잘 처리해줘. 내가 내일 가서 볼게.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잘 감시해. 도망치지 못하게 해.
내가 이쪽 일이 정리되면 바로 그를 찾아갈 거야. 네, 회장님. 이재민이 말했다. 김윤서는 전화를 끊고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집을 찾았어. 내일 우리 가서 보자. 괜찮으면 이사 가자. 그리고 그때 그 운전기사도 찾았어. 곧 그때 교통사고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도 아주 기뻤다. 집을 찾았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집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이었다. 우리를 해쳤던 그 사람들도 곧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김현서를 보며 말했다. 정말 잘 됐네요. 내일 저도 당신과 함께 집 보러 갈게요. 김현서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을 어떻게 꾸밀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 놓을지, 아이들에게 어떤 예체능을 가르칠지 계획했다. 김현서가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우리의 좋은 날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집을 보러 출발했다. 이재민이 찾은 아파트 단지는 환경이 정말 좋았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며 꽃향기가 가득했다. 단지 안에는 전용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다. 집은 완벽하게 인테리어된 대형 평수 아파트였고 남북향으로 채광이 매우 좋았다. 모든 방이 넓어서 우리 5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다. 새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새아이는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다. 엄마, 나 이 방에서 살고 싶어. 민준이와 지우는 발코니로 달려가 난간에 기대어 밖의 풍경을 보았다. 김현서가 내 옆으로 와 조용히 팔로 나를 안으며 턱을 내 어깨에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 들어? 이건 내가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모습대로 특별히 꾸민 거야. 나는 몸을 돌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았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예전에 나는 그에게 언젠가 정원이 있는 집, 햇볕이 잘 드는 침실, 그리고 장난감과 그림책이 가득한 방을 갖고 싶다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많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곧 짐을 날라왔다. 김현서는 그들에게 물건을 적절한 위치에 놓도록 지시하고 이재민에게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다. 자신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집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안방, 독립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을 구경시켜 주었다. 드레스룸의 절반 공간은 이미 그의 옷과 아이들의 작은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방은 아이들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작은 어린이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다. 또 다른 작은 방은 서재로 꾸며져 있었고 책장에는 이미 책들이 가득했다. 가장 놀랐던 것은 발코니였다. 김현서는 이곳에 등나무 의자와 작은 티테이블을 놓았고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이 심어진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앞으로 여기서 햇볕도 쬐고 책도 읽을 수 있어. 피곤하면 좀 쉬고. 김현서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점심때 김현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만의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했다. 나윤이가 닭날개 한 조각을 집어 김현서의 밥그릇에 놓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집을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이와 지우도 따라하며 자기들 밥그릇에 있는 작은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김현서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아이들이 주었다. 앞으로 아빠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며 최고의 삶을 줄 거야. 오후에는 우리 모두 함께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아이들도 우리를 따라
자기들 장난감 수납장에 넣었다. 비록 삐뚤빼뚤하게 놓았지만 아주 진지했다. 김현서는 아이들의 작은 책상을 조립했고 나는 옷가지를 정리했다.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방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저녁 때 김씨 가문의 할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많은 물건을 보내왔다. 아이들을 위한 수입 분유, 장난감, 그리고 나를 위한 보양식과 보석까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지내라고 특별히 전화해서 당부했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김씨 가문의 고택으로 와서 식사하자고 하셨다. 김현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뵙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일을 겪고 나니 나도 할아버지의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의 날들 동안 우리 삶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김현서는 김씨 그룹을 다시 맡았다. 그는 매일 일찍 일을 마치고 정시에 집으로 돌아와 나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놀았다. 그는 또 친절하고 세심한 보모를 고용해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게 하여 나를 많이 편하게 해주었다. 주말에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거나 김씨 가문의 고택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매우 기뻐하셨고 김현서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 매번 돌아갈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김도윤과 김건우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두 사람은 고의 산해죄, 직무횡령죄, 사기죄로 각각 10년과 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빼돌렸던 회사 자산도 모두 회수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김현서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우리 곁으로 왔다. 등 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꺼내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정교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기뻐서 소리쳤다. 엄마, 빠이 아빠 말 들어줘. 주변에 산책하던 이웃들도 이끌려와 모두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내일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다. 지아, 5년 전 나는 당신의 청춘을 놓쳤고 아이들의 당신의 청춘을 놓쳤고 아이들의 청춘을 나를 보며 말했다. 나에게 시집와줘. 내가 평생 당신과 아이들에게 보상하며 살게. 괜찮을까?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진심과 죄책감을 보았고 옆에서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지난 5년간의 서러움과 고생이 이 순간 모두 행복의 눈물로 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며 말했다. 네, 그럴게요. 김현서는 기뻐하며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고는 일어나 나와 아이들을 안았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우리에게 축복을 보냈다. 3달 후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서 새 아이는 작은 예복을 입고 우리의 작은 화동이 되어 우리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주빈석에 앉아 우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현서는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석양 아래 우리 가족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는 잔잔하게 해변을 때렸고 크고 작은은 잔잔하게 해변을 때렸고 크고 작은 잔잔하게 해변을 때렸고 KTX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떠올렸다. 내가 무심코 했던 그 거짓말이 5년 동안 잃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삶은 때때로 이렇게 기묘하다. 희망을 때때로 이렇게 기묘하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김현서는 내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다. 무슨 생각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리엑스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정명이었어. KTX에서 당신을 만난 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찾아냈을 거야. 석양의 노을빛이 우리 몸에 쏟아져 우리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다.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짠 바닷물 냄새와 함께 행복의 향기를 씌워왔다.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는 세월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